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아침은 유명인들의 논란으로 시끌벅적한데요. 배우 박시연 씨가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다음날 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숙취가 풀렸다고 생각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혹은 좀 덜 깼다는 생각이 들면 운전은 당연히 자제해야겠죠. 자, 유명 수능 국어 강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로 유명한 박광일 씨인데요. 이 강사는 아이디 수백 개를 만들고 경쟁업체와 자신이 속한 학원 강사를 비난하기 위해서 댓글 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댓글 공장, 뉴스 공장의 진행자 김어준 씨도 현재 논란인데요. 김어준 씨와 제작진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김어준 씨를 포함해 5명의 일행이 카페에 앉아있는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김어준 씨는 5명이 따로 앉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금주하시고요. 남을 또 시기하며 비난하지 마시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잘 지키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4명입니다. 자,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인데요.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수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요.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빙판길 사고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필수 노동자라면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 미국 배송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내건 슬로건입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해외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수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 대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지원책이 마련되고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스스로 목소리를 낼 창구조차 없는 이들도 여전히 상당수 존재합니다. 분명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코로나19에서 우리 삶을 지켜주는 필수 노동자들은 누가 지켜주는 걸까요? 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기도 의회 김영혜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혜 의원입니다. 예.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필수 노동자 단어가 어렵진 않은데 정확하게 떠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네. 분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합니까? 네. 필수 노동자란 코로나19로 인해서 떠오른 개념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예. 재난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필수 노동자는 첫째로 보건, 의료, 돌봄 서비스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와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있겠고, 예. 둘째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비대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택배와 배달, 환경 미화, 콜센터 업무 등을 담당하시는 노동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업무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예. 경기도에는 총 몇 분 정도가 계실까요? 지금 전체 142명입니다. 예. 필수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들이 모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필수 노동의 영역은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 의료, 복지, 대중교통, 치안도 있겠고 택배, 음식 배달, 돌봄, 청소, 보유, 건물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데요. 예. 경기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수 노동을 수행하시는 모든 노동자들이 이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게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필수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네. 필수 노동자 관련된 지원 방안을 또 마련하기도 했는데, 네네.
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기준 때문에 필수 노동자로 일은 하고 있지만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좀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난 2020년 9월부터 그 여러 기초나 강력 지자체에서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 필수 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지원 조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동계에 큰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 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하기 때문인데요. 필수 노동자의 대부분이 프리랜서이거나 특수고용 노동자여서 사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보다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애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필수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또 현장의 이야기들 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법안이 여기에서 좀 발전한 개념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평소 이제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열악한 지에 있는 노동자 지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요. 예. 우선 필수 노동자 중에서도 큰 축이기도 하고, 이제 거리두기 강화로 수요가 급증해서 가중한 업무와 상시적 위험에 내몰린 그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보장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예. 이분들에게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험료 또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위기가 강화되는 이 상황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폭넓은 차원에서 전체 필수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지역의회에서 활동하시면 지역에서 네. 직접 활동하는 분들도 만날 기회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기보다도 이제 저는 도의원이 되기 이전에 사회복지사로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네. 예. 특히 이제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예, 예. 네, 이분들은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과 이제 밀접하게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 코로나19에서도 감염을 무릅쓰고 돌봄을 수행해야 하고, 하루에도 이제 여러 세대를 방문하기 때문에 사실 감염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심지어 이제 함께 격리돼서 휴식 없이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사실 보수 수준도 되게 낮고, 장기간 업무에 시달리고, 부족한 휴게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이분들이 수행하시는 업무의 수고로움이나 가치에 비해서 사실 그 역할과 공헌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낮아서 이제 늘 아쉬웠는데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필수 노동자에 대한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사회적 인식도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예. 이게 사실 그 돌봄 노동자나 방과 후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령도 많고, 그렇죠. 네. 여성 노동자가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좀 이런 근로자분들이 그 특고 형태의 노동자나 또 프리랜서여서 네. 노동법에 좀 보호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현장에서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그쵸. 지금 이제, 기존의 지자체에서 제정되는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도 다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 현장에서 사실 이 필수 노동자라고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예. 네, 그분들을 이제 다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분들은 특히나 좀 목소리를 낼 창구조차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일부에서는 뭉쳐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네. 이를 두고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인식 개선도 함께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필수 노동자들은 통상 한 곳에 전속이 되어 있지도 않고, 예. 업무 성격상 이제 한데 모이기 쉽지 않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서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입니다, 사실. 근데 최근 들어서야 이제 소모임 등을 통해서 조금씩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제 이런 분들이 자조 모임을 이렇게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사업을 통해서 지난달에는 그 안양, 군포, 의왕, 가천 등 중심으로 경기 중부 아파트 노동자 협회가 결성되기도 했는데요. 각 지역에서는 이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졌고, 예. 입주자 대표와 경비 노동자 간 간담회도 열리고,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좋은 성과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경기도 사례를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청취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자체나 지역노동센터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예.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보셔서 같은 지위나 업종에 있는 분들이 서로 어려움도 공감하고 좋은 사례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이제 좀 목소리도 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필수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제도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는지 또 현장의 목소리 함께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필수 노동이 코로나19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했던 만큼 재난 상황에서만의 노동으로 보는 그런 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건데. 네. 그러면서 당장의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이전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서도 사회보험 등의 내용을 담았잖아요. 네, 네. 이번에도 이렇게 재난 상황 이후까지 포함되는 방안도 함께 좀 마련될 예정입니까? 필수 노동의 분야가 넓은 만큼 사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보건의료 분야의 그 인력 충원이나 돌봄 노동에 대한 처우 개선 같은 문제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사안이거든요. 예, 예. 네, 말씀하신 산재보험만 해도 이번에는 특고 노동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정됐지만 여기에 간병인 같은 돌봄 노동자들은 해당되지 않거든요. 예. 네, 이분들은 특고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지금 발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필수 노동자들의 환경 또 촌각을 다투는 분들도 많은 만큼 빠른 지원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조례안 발의 후 통과까지 이어진다면 그 곧바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통과되는 즉시 바로 지원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예, 예. 이제 통과가 되면 우선 필수 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필수 업종 지정과 지원 사업 등을 결정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추경 예산에 담을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재난 극복과 상생 연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물론 이제 민간 분야까지 아우르는 노사민정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공동선언 등을 통해서 필수 노동자 지원 방식과 역할을 합의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필수 노동자인 청소 노동자들 한파 경보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네. 특히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쓰레기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또 한파로 작업 시간을 단축해도 민원이 들어오면 추가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작업 환경은 원청인 지자체의 의지가 좀 강력히 필요할 것도 같아요.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청소 노동은 기초 지자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별로 큰 편차가 나타날 수 있어서 더욱 각별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 폐기물 수거와 재활용품 분류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 인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작업 효율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부는 장기적으로 그 민간에 의존하는 부분을 줄이고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 책임지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 폐기물 처리는 공공성이 강한 만큼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고 관리해서 청소 노동자들이 그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문의가 하나 들어왔는데 1971번님 청소 노동자 최저임금 받고 있고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 보장을 받으려면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방역 상황에서 소속 업무가 늘어났다고 하십니다. 일단 이건 이제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자체로 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노동 취약계층 문제도 잠깐 여쭙겠습니다. 네. 장애인 일자리처럼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평소보다 더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좀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활발한 논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나 이제 고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예. 생산성이 낮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등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장애인들도 한 인간으로서 또는 이제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를 가지고 생애 주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예. 장애인들의 핸디캡을 인정하고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돌봄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문제는 사실 논의 뒷전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하지만 그 일자리와 돌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융복합적으로 잘 활용하고 성과낼 수 있는 실질적 논의가 올해는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언택트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될 텐데요. 예. 이제 뭐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은 이동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겐 어쩌면 이제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대한 교육이나 기기 지원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혜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자, 지난해 1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던 시민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노숙 중인 사망자 아들을 통해서 한참이 지나서야 사망 사실이 확인돼 더욱 안타까움을 줬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지역돌봄 복지과 하영태 과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의 하영태 과장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수급자 사망 사건이라고 하는 이번 일이 왜 발생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 센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현장에 복지직 인력도 늘리고 직접 방문도 강조하면서 그래서 취약계층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하는 거를 또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왔는데 예. 이런 사업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연말에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사건 관련된 직접 원인을 좀 한번 봤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원인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망자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등의 복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가지고 지원이 어려웠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보 공유상의 문제인데요. 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간 연 6회에 걸쳐가지고 단전, 단수 등 위험 정보 34개 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존 복지 수혜자에 대한 정보가 제외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좀 발생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이번 사망 시민에게 2017년부터 총 63회의 상담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과정에서 밀착 상담이라든지, 통합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어떤 조치, 예. 그런 것이 이제 현장 복지 담당의 어떤 복지 마인드 부족,
이런 것도 원인이 되지 예.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총 3개 분야에 대한 9개의 추진 대책을 개선 방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시는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예. 총 3대 분야에 대한 9개 추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서울시에서만이라도 부양의무자 제도에 비극이 없도록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본격 시작한 돌봄 SOS 센터 사업을 강화해서 긴급 돌봄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또 시스템 측면에서는 매년 위기 가구 전체에 대해서 연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선안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복지부와의 정보 공유 대상에 기존 복지 수혜자도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웃 주민들과도 주변의 위험 가구들을 함께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 신고라는 중장년 일자리 사업인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이 있는데 예.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비대면 상황에서 인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3종 스마트 복지 발굴 시스템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자, 많은 좀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선 대책 중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오래전부터 복지행정 분야에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 번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에 네. 개선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 서울시에는 현재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 기준이 미흡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서울시만이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대한 피해가 없도록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를 합니다. 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보면은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가 있고요. 부양의무자에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는 것을 꺼리기도 해서 실제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 현재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에서만이라도 이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면 총 2,300여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현재 지금 이 폐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스마트 복지 발굴 시스템도 눈에 띄는데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면 방문이 제한되면서 이번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위험에 처한 가구들은 더욱 골이 외면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대상으로는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으로 해서는 스마트 플러그 사업, 그 외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안심 서비스 앱 사업 등 해서 3종 스마트 복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지역돌봄 복지과의 하영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 11시 정각에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46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21일 새벽 2시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죠.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특이한 취임식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레이디 가가가 국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를 최소화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52년 만에 전임자 없는 취임식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20입니다.
정부가 지난 추석에 이어서 올해 설 명절에도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동안 명절 선물은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한도가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었는데요.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군요. 네, 세 번째 숫자는 13입니다. 네,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미나리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배우 윤여정 씨가 샌프란시스코 비평가 협회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자, 벌써 미국에서만 13개의 연기상을 휩쓸었는데요. 자, 이러다가 윤여정 씨가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배우상 후보가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윤여정 씨 응원하고요. 자, 공개 구에 나섭니다. 슬라생에도 출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숫자는 23입니다. 네, 오늘은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이자 큰 추위라는 뜻의 대안입니다. 아침 출근길은 추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추위가 다소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전국이 영상권에 들면서 오랜만에 포근한 날씨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고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초부터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9%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고요. 자, 절기상 대안인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사고 역시 잇따르고 있는데요. 빙판길 사고 대응 방법 함께 알아보죠.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교통사고, 교통법률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 예. 추운데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오늘 내용을 보다가 화들짝 놀랐어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아, 네네. 음주 측정을 하니까 혈중 알코올 네네. 농도가 0.9%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네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요? 혈중 네. 알코올 농도가 0.9%면은 면허 취소 아닙니까? 맞습니다. 0.08% 초과되면 면허 취소가 되고 예. 또 0.03% 이상, 그 0.08% 미만의 경우는 면허 정지가 되는데 예. 뭐 이 건에 대해서 무혐의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을 거예요. 예. 또 사고 당시에 그 운전자가 경찰에게 뭐 행패를 부릴 정도로 또 그리고 술 냄새도 많이 났고 예. 또 그런 걸 또 좀 안 좋았다라고 횡설 수설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음주교통사고가 아니라 윤창호법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상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일단 그 이야기 자체로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겁니까? 네, 먼저 하나하나 좀 보셔야 되는데 예. 먼저 경찰이 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행패를 부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 보통 음주 측정할 때 혈중 예. 알코올 농도로 음주운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데 예. 매번 음주운전자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 못하니까 호흡기 측정을 합니다. 예. 그거 아시겠지만 보통 후 부는 거 끝까지 부세요라고 하는 거 그걸 불어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어느 정도 추단해서 음주운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예. 단계 절차에서 경찰은 운전자에게 입을 헹구도록 할 조치를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신이 없어서 생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음주 측정 전에 그 입을 헹굴 수 있는 물을 원래는 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걸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게 0.9%다, 0.09%다. 예. 인정 못한다. 라고 해서 경찰 단계에서 그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변호인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아, 예. 경찰은
이 부분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음주 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예. 불기소 의견을 송치하고 검찰은 또 불기소로 처분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피해자가 있는 사고였습니까? 네, 피해자가 음주교통사고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거든요. 단순한 음주운전도 아니고. 예. 아니 피해자도 그러면 있는데.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처분에 분노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하나 아까 따져본 것처럼 단순히 음주운전도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고 예. 그 당시에 횡설수설했고 술 냄새도 많이 났고 걸음걸이도 비틀비틀거렸고 경찰에게 난동을 부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고 또 측정한 결과도 0.09% 면허 취소 정도, 만취 정도에까지 다다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형사적으로 처벌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교통사고에 대해서 종합범에 가입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 안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니까 그걸로 끝내버렸는데 예, 예. 지금 입을 헹구지 않은 것이 뭐 유효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나 적정 절차 원칙에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보통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뭐 헌법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고지를 안 했다. 특히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 했다.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 안 했다라든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증거로 써서는 안 돼요. 피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거는 절차 위반, 단순한 절차 위반에 해당될 뿐이고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예. 신빙성 문제입니다. 그러면 입을 안 헹궜을 때, 헹궜을 때 그게 음주운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안 헹군 경우와 헹군 경우 오차는 최대 0.01%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0.09%에서 0.08 아니면 0.07 정도로 음주운전한 것으로 기소를 했어야 마땅하고 송치를 했어야 마땅한데 하지 않습니다. 이걸 좀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인권만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했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직접 수사해서 다시 기소 의견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피해자도 이거 인지사건이기 때문에 별도 고소 다시 하면 됩니다. 경찰에. 경찰이나 검찰에. 또 지금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라고 하니까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30일 내내 검찰 항고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례도 이게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나 적정 절차 원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접근합니다. 그런데 0.09%가 입안한 것다고 0.03% 미만으로 떨어질 리 전무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셔가지고 피해자분 억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피해자분께서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예. 자, 주제를 바꿔서 빙판길 네네.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네네. 사례로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입니까? 네, 몇 년 전 겨울철 야간에 자동차 전용 도로 교량에서 눈길을 미끄러지는 1차 단독사고 있었고요. 그 해당 차량 운전자가 다른 사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도로 위에서 급하게 수신호를 했어요. 그렇게 사고를 막고 있었는데 한 차량이 그 차량 운전자, 수신호하는 차량 운전자를 그대로 치여가지고 그 충격으로 교량에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사망한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 그 위험한데 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나와 있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유가족 입장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한 행동, 어떻게 보면 진짜 선량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과실로 잡는 게 말이 안 된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의 사례입니다. 아니 해당 운전자가 피해가 있었다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억울할 만 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1차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그 생명에 대한 그 위험만 생각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2차 사고 더 크게 났겠죠.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보행자 취급하고요. 일단 그 1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2차 추돌 사고에 대해서도 과실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신호하는 행위 그 자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 있지만 행위의 의도보다는 위험성을 더 고려해서 과실비율 판단하는 것이 법원입니다. 일부 과실 피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다만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으로 2차 추돌한 차량의 과속,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한 행동보다 상대 차량이 더 잘못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전방주시 테마한 과속 부분을 강조해서
과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통상 그 1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없고 예. 뭐 사고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오다가 도로에서 뭐 2차 사고 났다면 예. 그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 수 없지만 이번 사고는 그것과 달리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2차 사고 났을 때 1차 사고 차량에 과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각각 네, 어떻게 맞습니다. 달라지는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고 나고 난 뒤에 그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정지한 차는 같은 차량인데 어떨 때는 과실이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1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냐 없냐 이것이 나중에 일어난 2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데요. 예. 1차 사고에 과실이 없는 경우 이것은 이유 있는 정지에 해당됩니다. 추돌 당하더라도 과실로 평가되지 않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신호 대기 중인 차, 선행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경우 선행 차량 사고로 정지해 있는데 추돌 당했다. 하지만 이거는 이유 있는 정지이기 때문에 추돌 당해도 과실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1차 사고가 본인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된 단독 사고 아니면 또 선행 차량을 추돌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1차 사고 차량이 추돌 당해도 이때는 일부 과실 30% 정도 주어집니다. 1차 예. 사고 원인 종 차량이 뒷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2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냐 없냐 판단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연이 좀 들어왔는데요. 네네네. 정말 뭔가 좀 구구절절한 사연입니다. 6976번님. 네네. 좀 그 문자로도 좀 가슴 절절하게 읽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조금 오버를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얼마 전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신호에 맞춰서 정차 중이었는데요. 초록불 신호가 들어오고 앞차들이 출발하길래 저도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앞에 차가 갑자기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제 앞에 트럭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요. 문제는 이 트럭에 브레이크 등이 또 안 들어와요. 저는 출발하자마자 트럭을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제 실수는 인정하지만 제 과실이 100%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이제 그 보험사에서 예. 100%로 이야기한 것은 그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테마만 보고 세무자 과실을 그러니까 시청자님 과실을 좀 억울하실 것 100%로 본 같은데요. 같아요. 뭐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앞차가 정상적으로 정지했는데 뒤차가 추돌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앞차의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는 차량을 추돌했다라면 100% 되는 게 맞아요. 예. 하지만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 먼저 선행 차량 2대가 문제됩니다. 앞 예. 차량이 뭐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멈춰섰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유 있는 정지이기 때문에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도로교통법에도 차가 뭐 좌회전, 우회전 정지하거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뒷차량에게 신호를 줘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 그것이 보통 저희들이 아는 비상전멸 등, 방향지시 등, 브레이크 등을 말하거든요. 고장났으면 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등 안 들어온 부분이 야간이라면 오히려 과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주간이라 하더라도 한 10% 정도 과실은 평가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갑자기 좌회전한 차량, 이 차량이 어떻게 보면 정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등 안 들어온 차량이 멈췄고요. 이와 같은 좌회전이 뭐 신호에 따른 좌회전인지 신호 위반 좌회전인지도 평가해야겠지만 신호 위반 좌회전이나 아니면 적합하지 않는 좌회전이라면 일부 과실 평가될 여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 과실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100%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 70에서 80% 정도. 그래서 어쨌거나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전방주시 테마한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70에서 80% 정도 과실은 주어지지만 100% 과실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20-30% 정도는 좀 감경이 될 것이다. 네네네.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셔야 돼요. 블랙박스 영상으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는 부분, 또 그 앞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했다는 부분을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그거 입증 못한다면 뭐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하신다면 100%가 아닌 70에서 80% 정도 과실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918번님께서는 앞서 그 음주운전 사고 이야기하면서 0.9가 아니고 0.09지요라고 하셨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네, 맞습니다. 예, 0.9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0.09%입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검다님께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다면 무단횡단입니까?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네네. 예. 이제 보행자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지금 보통 건널 때 파란불에 건너야 되고요. 이제 파란불이 깜빡깜빡거릴 때 전멸, 그러니까 보행자 신호가 전멸 신호일 때는 건너던 사람들은 신속히 건너고 건너기 전 사람들은 건너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건너다가 빨간불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예. 전멸 신호에 걷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엄밀히 말한다면 건너서를 안 되는 것을 건넜기 때문에 무단횡단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멸 신호에 건너다가 신호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예.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서는 보행자가 피해자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단횡단으로 좀 인정되는군요. 네네,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에 해당되는 건 맞지만 과실비율 판단할 때는 피해자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9856번님께서는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 중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골목 같은 경우에는 주차선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네네네. 예. 결국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려야겠는데요. 예. 좁은 골목길 서로 조심해야 하지만 직접 사고를 낸 차량에 가장 많은 과실이 주어지고 그다음 골목길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피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반대편 차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주차로 통행 방해한 불법 주차차 차량 순으로 과실 비율 책임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직접 부딪힌 차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된 과실까지도 평가돼야 될 것입니다. 보통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 보험사나 경찰은 과실로 평가 안 하고 사고의 당사자로 편입을 안 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해서 본인 책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억울함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0131번님, 출근길에 탔던 시내버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가 뒤에서 버스를 들이받았는데요. 출근 때문에 네네. 바빠서 그냥 왔는데 이 저녁 때가 되니까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해서요. 네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 보통 사고 났을 때 본인이 또 사고 나면 흥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때는 잘 아픈지를 몰라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지나면 아픈 경우 많거든요.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아픈 경우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조금 미흡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로 그 사고 때문에 다쳤다는 것에 대한 개연성을 어느 정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냥 와버렸으면 버스에서 나는 사고인지 다른 곳에서 나는 사고인지 입증이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신속히 대처하시고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버스 CCTV로 당시 사고 났다는 점 어느 정도 밝히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면책 주장을 해버리면 본인이 진짜 다친 것도 맞는데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7568번님,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중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자, 네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 대 차량으로 취급한다고 들었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보행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신호 위반한 차량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끌고 갔는 것도 아니고 끌고 건넜으면 과실 100대입니다. 하지만 타고 건넜다면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도 엄연한 차에 해당되거든요. 차 대 차 사고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오토바이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타고 걷는 것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신호 위반한 차량 때문에 났거든요. 통상 신호등 신호에 따라서 걷는 보행자는 당연히 무과실이고 자전거 타고 걷는 경우 과실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잡혀요. 오토바이 타고 걷는 경우는 20에서 30% 정도 과실 비율 잡히고 피해자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차 대 차 사고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토바이를 횡단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나쁘게 벌릴 수 있어 보입니다. 신호 위반도 나쁘지만 차량이 횡단보도 횡단했다라는 부분은 또 나쁘게 평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걸려오는 전화 우선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전화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앞에서부터 또 그 교통법률 상담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좀 나왔는데 바이브와 장혜진이 함께 부른 술이 문제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자, 술 드시고요. 운전대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